실장님 안녕하세요. 차 드시고 계시네요. 네. 지난주에 지금 아침에 예. 저희가 광주 MBC하고 인터뷰를 하고 예. 한 2시간 사이에 해남, 완도, 진도 행사가 있는 모든 단체장 및 간부들한테 한 100여 명한테 전화를 하고 왔어요. 지금 목이 세죠. 지금 열심히 이러고 있다는 걸 지금 유권자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완도 전복을 굉장히 먹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지난주에 그 해남 이맑은 김치를 소개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주문이 어마어마하게 왔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박 실장님이 만든 손님들이고, 거기 백 PD님, 이맑은 김치 연락처 한번 더 넣어주세요. 예, 그리고 오늘은 완도 전복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하루에 방송을 3번 이상을 하는데, 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러면은 저는 꼭 해남 배추, 이맑은 김치, 완도 전복, 진도 김. 미친 척하고 넣어버려요. 정말. 그 전복은 뭐가 좋은가요? 이 완도 전복. 되게 완도 전복이더라고요. 전복은 완도, 해남, 진도, 신안에서 전국 생산의 약 80%가 나와요. 그런데 전국 다니면서 강연을 많이 하잖아요. 공통적 질문이 왜 그렇게 피부가 좋냐? 보톡스 주사 맞았냐? 피부가 다 있냐? 이건 아니에요. 하루에 전복 하나씩을 먹으면 저처럼 뽀얘지고 피부가 좋아져. 예, 박지원 바이든급 체력을 갖고 싶다. 전복을 드시라는 얘기입니다. 바이든은 제 체력을 못 따라오죠. 예, 그래서 결국 체력은 전복에서 온다. 그렇죠. 예. 이것도 좀 제 자막으로 나갈 건데요. 한번 먹어볼까요? 예. 네. 아, 참 소개를 못 드렸어요. 네. 오늘 제가 두 박 대변인님을 모셨습니다. 박지원 대변인 하면 박지원에 이어서 또 다른 박씨 집안의 명 대변인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전복 드시죠. 네. 박경미 대변인은 또 김진표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했잖아요. 교육비서관도 했어요. 네, 교육비서. 그렇기 때문에 저랑 성만 종신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력이 비슷해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완도 전복을 잡숴보면 네,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피부가 좋고 다 좋지만은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기 드셔보시죠. 드셔보세요. 예. 찬물도 유열이라고 먼저 씹으십시오. 네. 예. 드세요. 그 대신 우리는 젓가락으로 먹던 젓가락으로 이렇게 집어다 주지는 맙시다. 그 대통령 부산 가서 떡볶이 그게 말이 되는 짓거리예요. 그분은 손 씻을 때도 손가락 2개씩만 씻잖아요. 그 애들이 보고 뭐 배우겠어요. 식감이 아주 좋은데요. 예. 그 국회의원 세비보다 저기가 더 낫지 않을까요? 그 출연료가. 출연료를 많이 받았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제 방송 출연을 다 정지시켜버리니까. 아, 그래요? 대통령이 정지시켰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르더라고요. 그렇죠. 뭐 미디어 근데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주진우 네. 지난번에 나와서 잘린 나와서. 얘기했죠. 최근에 잘린 1호가 박지원이라고. 그러니까 출연 정지. 아니 이렇게 자꾸 아침에 안 드셨나 봐. 먹었으면 더 먹어야 돼. 이건 다 이 완도 국민에 대한 사랑이라고 그렇죠. 생각됩니다. 그 MZ 세대들은 잘 모를 텐데 우리 어렸을 때는 전복 껍질 사려 그런 그런 소리. 게 있어요? 대표님 모르세요? 예. 그 전복 껍질 사서 이게 이제 자개장 만들잖아요. 아. 그래서 전복 껍질 사려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사러 다니셨는데 못 드셨어요? 그러면 박경미 대변인님은 상당히 괜찮은 동네에 사신 것 같아. 전복을 늘 먹는 동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연식이 좀 됐다라는. 참 박경미 대변인님도 네. 20대 국회의원 하셨고 네. 출마 얘기가 있던데 지역은 좀 정하셨나요?
무도하고 오만한 윤석열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폭주를 막기 위해서 저도 힘을 보태려고 하고요. 출마는 이제 여러분들 얘기 들으면서 숙고 중입니다. 조만간 혹시라도 박경미 전 대변인님이 이 지역을 정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네. 한번 시청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막간에 제가 메디치 예. 미디어에서 예, 예. 정치 비타민 책을 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사실은 뭐 이제 북콘서트도 하는데요. 예. 많은 관심 옛날에 부탁드립니다. 그 홍익대 수학과 교수하실 때 베스트셀러가 수학 비타민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을 가지고 오신 거죠? 네. 그래도 이제 우리 정치에 활력과 활기를 주겠다는 의미에서 예. 비타민인데 예.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지난 총선에서 서초을 네, 서초을에서 출마했었습니다. 출마해가지고 45%. 45%. 예. 그런 득표를 했는데 거기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쪽으로 갔으니까. 네, 가셨고 저도 많이 경선해버리지 도와드리고 그래. 있습니다. 그런데 경선하면은 두 인물이 한 사람이 못 나가게 되니까 좋은 장소 찾아봤어요. 분위기가 서초도 많이 더 좋아져서 홍익표 의원님 일 내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인물이 붙어서 하면은 안 되고 네. 박경미 대변인은 어디를 가시면은 네. 맨 먼저 저를 초청해서 강연을 하세요. 네. 제가 강연하면 갑니다. 그래요? 네. 진짜예요? 네, 1순위로 올려놓겠습니다. 일정하게 팬층이 확실하게 그럼요. 있죠. 강남권에서 민주당 후보가 45%를 득표한다는 건 아주 이례적이죠. 그렇죠. 지난주에 나온 전현희 의원은 이제 당선까지 되셨는데, 우리 박경미 대변인님의 특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지역이 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아니 본인이 가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예, 그래가지고 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야? 딱 점을 찍어서 네. 경선하는 거지 뭐. 교수. 청와대 대변인, 비서관, 예. 국회의원, 또 의장의 비서실장. 비서실장. 최고의 커리어 우먼이죠. 그렇죠. 네. 아이고. 사실 박경미 대변인님은 이 출판계에서는 스타예요. 그래서 정치권에 오시기 전에는 이 베스트셀러 저자로 제가 아련을 요청해도 뵐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이 동네 오셔가지고 유일한 흠이 있다고 하면은 전복을 조금만 잡수는 거. 아니요. 예. 이거 끝나고 저 다 먹고 가려고. 그래. 자원 정치 비타민 되십시오. 예. 네. 전국 상황 정리 좀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 데 이어서 오늘 아침에는 민주당 홍성국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해서 이제 여야가 아마 이런 선언이 좀 본격적으로 막 쏟아지지 않을까. 물갈이를 바라는 뭔가 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성국 의원 불출마 선언. 저는 아쉬워요. 예. 집권 여당은 인재 영입도 쉽지만은 만약 불출마 선언을 하면은 갈 곳이 많아요. 그렇죠. 예. 기관장 장제원 의원은 제가 잘 압니다. 같이 예. 법사위를 하면서도 공개적으로 장제원 의원 당신이 국힘당에서 제일 말을 잘하고 논리가 정연하다. 진짜 잘해요. 목소리가 크죠. 크죠. 그런데 불출마 선언을 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장제원 의원의 꿈이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불출마 선언은 차기 부산시장 후보로 가기 위한 교두보를 만들었다. 2년 뒤에? 2년 뒤에. 만약 현역 의원으로 당선돼서 사퇴를 하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했다. 그리고 92대 버스를 동원해서 4,200명 모여놓고 불과 한 달 전에 거기서 사자고를 통했잖아요. 내가 알량한 정치하려고 서울로 가냐? 강서 지킨다. 부산 지킨다. 라고 했는데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벌 회장들하고 떡볶이 먹봉할 때 그때 내려가셔서 장제원 의원을 만났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용태를 해줌으로써
인용환 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고 자기는 2년간 대통령 실장하고 입각을 해서 경력을 쌓다가 부산시장 간다. 임명직 공직 안 간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전에. 아니요, 몰라요. 그것은.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나요? 임명직 공직 가겠습니다 해서 임명을 해줄 사람이 결정하지. 그리고 그러는데 우리 홍성국 의원은 세종시에서 참 촉망받는 그런 캐리어도 좋은 그런 분인데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저는 아쉽다. 그렇게 봐요. 저희 메리츠미디어 베스트셀러 저자예요. 서강대에 나와가지고 대우증권의 평사원으로 입사해가지고 사장까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근데 애널리스트로 되게 영업통 이런 사람들인데 애널리스트로 활동해왔고 저희 회사에서 한 6, 7년 전에 수축사회라는 이제 책을 내가지고 5만 권 넘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지식인층이나 정치권에서 그 책을 읽고 감명받은 사람이 많고, 박경미 대변인님도 그때 막 이렇게 그 책 소개하고 그러셨죠? 네. 그러니까 20대 국회 때, 한 의원님이 수축사회를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해서 시리즈로 전체 의원 단톡방에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수축사회를 읽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짧게 또 매일 올려주시니까 다시 한번 또 복습하면서 읽었고, 정말 그 해안이 돋보이는 책이었잖아요. 그리고 올해 박광원 원내대표 체제 하에서 원내대변인, 경제 분야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책 정당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원내대변인이 요일별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본인의 전문 분야별로 논평을 하는 거, 그거는 정말 우리 당의 어떤 품격을 높여주는, 그다음에 대한정당으로서,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또 홍성국 의원을 잘 대변해 주시니 이런 분이 좀 들어가서 당을 한 번 더 대변을 하셔야겠어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수축사회가 5만 권만 팔리고 멈춘 이유가 그런 식으로 단톡방에 이 유포되는 출판 사장은 책이 팔려야 되는데. 참, 알겠습니다. 그렇게 홍보해 주니까 더 팔렸어요. 역시 또 사업도 해보신 분이라. 김기현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오늘의 화제는 김기현 대표인데 아마 이 방송 나갈 때쯤에는 사퇴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이제 잠적하시고 용단을 내리시지 않을까 저도 예측을 합니다. 저는 김기현 대표는 이미 생명을 다했다.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인용한 혁신위원장의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을 이끌어냈는데 지금 잠적한 것은 더 멀리 뛰기 위해서 몸을 감추고 있다. 저는 12월 말이면은 혁신위원회의 책임을 지고 한동훈 장관이 돌아올 수 있도록, 입성할 수 있도록 양탄자 깔아주고 물러갈 거예요. 그게 원래 시나리오였죠.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토사구팽하지 않고 울산에 가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라. 이런 결론을 만들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당대표는 사퇴하고 그걸 빌미로 해서 총선 출마를 할 수 있게 터줄 것이다. 그렇죠. 자, 근데 오늘 박경미 전 대변인 모신 거, 박 대변인을 모신 거는 두 분을 모시고 좀 문재인 대통령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박지원 실장님이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정원장, 그리고 이제 박경미 대변인이 마지막 대변인. 아니, 20대 국회에 계실 때부터 워낙 전설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자들 전화 100% 콜백하신다, 당일에. 그리고 단톡방에 새벽 1시까지 글을 올리신대요. 그리고 나서 새벽 5시부터 또 다시 글을 올리신대요. 그래서 도대체 몇 시간을 주무시는가, 초인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물론 전복에서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들었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악연도 많고 여러 가지 인연이 많은데
사실 보면은 굉장히 선량하신 분 같아요. 네. 너무 선량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렇게 해임해야 된다고 건의를 해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를 꼭 보장해줘야 된다. 그런 애정을 강하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돼가지고는 입만 벌리면은 문재인 탓. 이걸 보면은 양산에서 굉장히 화도 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정치 비타민에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 얘기가 당연히 많이 들어가는데 책을 집필하고 보니까 진심, 진정성 이런 단어를 정말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 했을 때 처음으로 떠오른 단어는 진심, 진정성이고 또 저는 충실한 청취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참모들의 의견을 무조건 끝까지 들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통한 분야라도 그리고 나중에 의견 개진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 분야를 꿰뚫고 계시니 중간에 말을 끊으실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들으셔요. 아마도 이제 인권 변호사를 평생 하시면서 그 의뢰인들의 딱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는 게 이제 체화되어 있으신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 뭐 회의 때마다 거의 혼자서 59분. 장광설을 늘어놓고 전혀 얘기를 듣지 않잖아요. 참 극적으로 대비되는 측면입니다. 두 대통령의. 좋은 의사나 좋은 변호사는 환자와 의뢰인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가 큰 거죠. 그런 면에서 참 좋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요새 평산마을에 사람들이 다시 또 많이 온답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책을 하나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내년 초에 나온다는데 좋은 그 경험과 교훈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저는 평소에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선언이 나왔고 어떻게 해서 바이든 상원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과 식사를 하면서 넥타이를 바꿔 맸느냐. 그래서 저는 솔직해요. 대통령님, 나는 김대중 대통령을 모신 사람으로 지금 현재는 대통령님의 국정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대중 DJ라는 말을 가급적 입에 올리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난 금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요. 문재인 대통령이 본래 액션이 크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렇게 감성적 얘기를 잘 안 하시는 분이다. 내가 선거 때 얼마나 문모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재임할 때 내가 청와대에 2번 갔었어요. 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제가 문모닝 한 것을 개념하지 마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탁 제 팔을 잡더라고요. 대표님, 제가 그렇게 옹졸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대표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송 출연을 해서 좋게 평가를 해주는데 다 시청하고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은 또 보고를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대통령 되셔서 국정원장 할 때 제가 저는 DJ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은 같은 정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멋진 문답을 주고받으셨네. 진짜 이건 오늘 처음 얘기하는 진보 정권 사기를 처음으로 그 얘기 들었어요. 창출하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일본 문제, 미국 문제를 풀어가는데 원장님이 역할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제가 내용을 쫙 설명하고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특사처럼 일본을 가서 스가 총리를 2번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분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과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뜨거운 가슴과 행동을 했다. 이렇게 봐요. 저한테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날이 있었는데요. 그게 21년 4월 22일이었는데, 네. 그때 4월 20날, 우리가 북한에 마지막 친서를 보냈어요. 이제 그때가 임기 마지막이었으니까. 그리고 21일에 북한에서 그 친서에 답신을 하면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제 그걸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4월 22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이제 그걸 우리도 이제 발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남북 친서를 이제 봤는데요. 우리가 보는 친서의 첫 문장이 보통강 버드나무에 새순이 돋았겠습니다. 했어요. 신동호 시인이 쓴 건가요? 근데 국가 문서를 보고 제가 가슴이 먹먹했던 게 처음인데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왜 더 짠했냐 하면은요. 그 평양을 류경이라고 하잖아요. 예, 버드나무가 류경, 많으니까. 버드나무.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버드나무가 굉장히 많고 그 대동강의 지류인 보통강변에 버드나무가 많고 그 시기쯤에 새순이 돋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돋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잘 알지만 이제는 닿을 수 없는 저 먼 곳이 됐다. 그거를 은유하는 것으로 보였고 그다음에 그 닿을 수 없는 시간이 얼마나 더 길어질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첫 문장에서부터 제가 이제 울컥한 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문장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희망했던 곳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남북관계의 이정표가 될 역사적인 선언과 합의는 지울 수 없는 성과입니다. 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적었어요. 친서에. 근데 최근에 9.19 군사 합의가 파기되는 이 수준에 이르니까 그 문장이 정말 생각이 나면서 참 안타까움이 더 크더라고요. 지울 수 없는 성과를 지우고 계신 분이 있죠. 네. 저는 총선의 계절은 어떻게 보면 자꾸 문재인 대통령을 좀 불러내는 계절이 될 것 같은데, 좀 분명하게 조만간 나온다는 책을 통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 친서 얘기 했으니까 국정원법 안 걸릴 정도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소개했던 문장은 제가 브리핑에 담았던 문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개를 했어요. 내가 가지고 왔던 건데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는요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네. 굉장히 감성적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는 우리가 초안을 올리면은 이제 내려주시는데 굉장히 드라이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늘 우리도 좀 감성적으로 써서 보냅시다.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언젠가 이러한 친서가 공개되면은 국민적 오해를 또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의식해서 그런지 굉장히 드라이하고 원칙적인 말씀을 하는데도 지금 우리 박경미 대변인이 얘기한 그러한 문장을 보면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뜨거운 가슴, 그 열정이 묻어나더라고요. 박경미 대변인님 하면 9일이던가 마지막 브리핑 하시다가 문재인 대통령이랑 함께 하던 그 시절을 마치고 마지막 브리핑 하시면서 울보가 되셨죠, 울보가.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커리어를 잘 쌓아온, 그리고 단정하고 이성적인 분인데 갑자기 눈물을 보여가지고 또 그 언론은 또 그거 가지고 조지대요, 참. 그렇죠. 매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때 좀 한번 그 대선 결과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제 말씀을 전할 때였어요.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선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축하 인사를 드리고 잠시 좀 시간을 주시고요. 다시 하시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는. 네, 뒷부분만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냉정함을 유지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근데 이 대목이었어요. 낙선한 분과 그 지지자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부분을 말할 때였는데 당시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짧은 순간에 확 스쳐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회가 이 검찰 공화국으로 얼마나 퇴행을 할 것인가 그런 예감이 그때 또 당연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0.73%포인트 차이로 석패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 지지자들 1615명이었죠. 그분들의 상실감. 1615만 명. 15만 명, 네. 그리고 또 이제 MB 정권이 들어온 다음에 그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어떤 무차별한 핍박이 가해졌잖아요. 그것이 재현될 거라는 불길한 예측, 뭐 이런 것들이 스쳐가면서 제가 좀 눈물을 보였는데 당시 정말 많은 언론이 저를 이제 막 수만 개씩 악플이 달리면서 비판 기사가 쇄도했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우리 지지자들 중에는 그걸 통해서 연대와 공감을 확인했다라는 격려 메시지도 개인적으로는 좀 받기는 했고요. 그리고 문 대통령님이 제가 이제 얼마나 상심을 했을까 싶어서 그 다음 날 여성 비서관들 전체 해서 함께 위로 점심을 상춘제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죠. 네. 아이 참. 그러니까 정권을 뺏겨서는 안 돼요. 김대중 대통령이 마지막 비서실장을 하면서 정권 재창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우리는 신난 거야. 나오는 것 자체가 신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반성하자고요. 나는 정권 재창출을 해서 신나게 청와대를 나오는 기분. 우리 박경리 대변인은 정권 창출을 못해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언론들이 당연한 인지상정인데 비난 기사를 쓴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다음에는 꼭 대통령 먹어야 돼요. 그럼요. 정권 교체해야 돼. 그럼요. 그 각오로 나가자고. 그럼요. 두 분이 역할 좀 하십시오. 민주당을 위해서는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현안 얘기 좀 할게요. 씩씩하십니다. 또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네덜란드 순방에 나서셔서 취임 이후 16번째, 2년이 안 됐는데 올해 들어 13번째. 근데 이거 뭐 엑스포라도 유치하고 이랬으면 좋은 건데 누구는 엑스포 유치를 확정을 하고 맞춰놓은 게 이번 네덜란드 출장이라고 그러던데, 어쨌든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해요. 퍼주기 순방이다. 그러니까 북한에 퍼주는 게 아니라 온갖 외국에 외자 유치나 기업 유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요새 보면 김동연 지사가 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해외 진출시키기 위해서 애쓰신다. 뭐 심지어 이런 지적까지 나올 정도로 그 발표되는 MOU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언론사들도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 엊그제 그 H신문 간부랑 같이 점심을 했는데 대통령 순방 한번 따라가면 일사당 1,500만 원이랍니다. 이제 공무원들, 대통령실 사람들이야 세금으로 가지만 민간 언론사는 다 자체 부담해야 되는 건데, 시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요즘? 한 달에 한 번씩 외국으로 휴가 가는 꼴이에요. 저는 대통령은 외교가 가장 큰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주 나가셔서 평화를 위해서 외교도 하시지만은 투자 유치도, 또 우리나라 기업도 외국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다. 재벌 회장들 다 끌고 다니면서 결국 한 게 뭐예요? 미국에다, 영국에다 투자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내의 노동자들이, 젊은 세대가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 네덜란드만 하더라도 식욕이 납니다. 식욕이 납니다. 아니 도대체
영국 가셔서 들렸다 오면 되지. 이걸 또 가? 왜 또 거기에 재벌 회장들 다 데리고 가요? 네. 나는 그래서 대통령 외교의 필요성은 있지만은 너무 자주 나가시고 내가 내 돈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예, 납세자예요, 우리. 그렇죠. 내 돈 가지고 지금 그렇게 다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해요. 글쎄, 지난번 그 영국 순방 갔을 때 한 판에 가면 되는데 이렇게 비효율적인 동선을 짜나 싶고 사실 그 비용이요. 전용기 비용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연료비, 뭐 승무원 인건비뿐 아니라 공항 이용료 등등 제가 세부 내역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고요. 뭐 그건 뭐 극히 일부겠죠. 전용기 비용은. 근데 이 네덜란드 이번에 발표하면서 대통령실에서 클린룸 가는 거를 굉장히 강조했더라고요. 그 반도체 만들 때. 네, 그 왜 방진복 입고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이제 그냥 좀 그림이 되죠. 사진이 되죠. 그거 찍으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정상 최초 클린룸 방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환대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겠다는 정상이 없어서 아마 안 들여보낸 거지. 그거 그냥 사진 찍으러 갔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삼성전자 그 방진복 입고 클린룸 들어간 적 있거든요. 그거 들어가는 게 뭐 큰 뭐 특혜나 그런 걸 받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가장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도 얼마나 이번이 그 속빈 그 순방인가를 방증하는 것 같고요. 진짜 13번인데 올해 보면 미국 3번, 일본 2번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외교가 미국, 일본에 경도되어 있는데 그 순방국을 봐도 그게 나타나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제 미국, 일본뿐 아니라 이제 중국, 러시아 4강 외교에 이제 치중하면서 또 외교 다변화를 예, 위해서 동남아라든지 예, 신남방, 신북방으로 굉장히 그 다양한 국가들을 다녔고요. 이렇게 네덜란드만 단발성으로 한 국가만 가는 예는 거의 없지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언론사들이 지금 1,500만 원이나 내고 가는데 솔직히 가는 의의를 모르겠는 게요. 가서 이제 직접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풀단이 되든 어떻게 되든. 근데 지금 보면 거의 대통령실에서 제공하는 그냥 보도자료 받아 적기를 해요. 현지에서 받아 적거나 여기서 받아 적거나 똑같고, 물론 뭐 그 방송국들은 거기서 이제 스탠딩 하잖아요. 뭐 암스테르담 거리를 배경으로 해서 스탠딩 하는 거, 그거 이상의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예. 언론사당 1,500만 원 16번 간 거 계산해 보니까 언론사당 2억 4천만 원을 주는 거야. 1년 반에. 벌써 계산하셨어요? 네. 그런데 사실 언론사들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론 취재할 수 있지만은 나는 과요불급해. 예.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그러한 성과가 그 컴퓨터, 이것도 지금 뭐 삼성전자 몇 개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물론 그 사진을 찍어보고 이재용 회장이나 국방부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은 좀 알겠죠. 그렇지만 그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네덜란드 하나 딱 점 찍고 와요? 부부간에 네덜란드 판타지가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글쎄, 이건 영국 갔다가 들려면 되잖아요. 네. 이해가. 그것도 지금 시기도 그 네덜란드 총리랑 정상회담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금방 은퇴할 총리고 현재 거기가 3주 전에 총선에서 이제 극우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왜 폴란드 방산 계약했지만은 정권 바뀐 다음에 그게 휴지 조각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퇴임할 총리랑 MOU 맺어봤자 그거는 뭐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도 적절치 않다. 폴란드 대통령도 새로 당선돼가지고 무기 계약한 거 무효화 선언한 거. 아니, 그리고 그대로 돼도 문제예요. 그 수출입은행의 보증 한도까지 늘려가지고 했는데 잘못하면 나라가 맞아 금융 측면에서 인질이 되게 생겼더라고요. 응? 아무튼 대통령이 외교를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편중 외교를 하거나 너무 자주 불필요한 여행을 하시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재용 회장. 아니, 그리고 네. 서양에서 12월 달
이건 크리스마스 네. 시즌이라 아무도 일도 안 해요. 그렇죠. 저는 이재용 회장이 불쌍하더라고.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또 뭐 돈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시달리던 이후에는 또 따라다니라고 또 온갖 분들. 아니, 부산은 또 왜 데리고 갑니까? 미국에다 투자시키고. 참, 예.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순방에 대해서 좀 비교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은 참 언론에서 많이 받아주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은 참 보도가 안 됐어요. 좋은 사진도 많고 그런데 정말 안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홍보를 위해서 당시 이제 라디오 인터뷰를 했어요. KBS 그 최경영 기자 이제 최강 시사 이제 이제 없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방북에 대해서만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냐 시기가. 근데 제가 버티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교황님이 따뜻한 나라 출신이시라서 겨울에는 움직이시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사실 안 해야 될 사족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뜻한 나라 아르헨티나가 이제 기사 이제 비판을 받은 거예요. 아르헨티나가 남반구에 있지만 사실 남북으로 길기 때문에 그 남쪽으로 가면 남극에 가까워지면 추운 건 사실이잖아요. 예. 푼타 아레나스. 예. 근데 사실 교황님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신이라서 굉장히 북쪽에 있는 따뜻한 곳이에요. 그래서 가장 추운 게 7월인데 평균 기온이 8도에서 14도라고요. 그러니까 추운 그 평양에 가시기 어려운 건 사실인데 이제 막 언론에서 온갖 그 지리맹 그 청와대 대변인 막 이러면서 굉장히 그 비판 기사를 많이 쏟아냈던 기억이 납니다. 일을 많이 하시니까 또 많이 꼬집히기도 하는 거죠. 뭐. 김대중 대통령 때 순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김대중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게 했고 그분의 민주주의 인권 운동에 대해서 세계가 존경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시건 굉장한 환대를 받았는데 특히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 방문을 갔을 때 미국의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유수한 신문들이 일면탑으로 영웅이 돌아왔다. 미국에서 망명했는데 대통령 영웅이 돌아왔다. 이렇게 하고 미국의 ABC, NBC, CBS, CNN 엄청난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CNN에 이렇게 즉석 인터뷰도 하고 그러셨는데 아무튼 굉장한 환대를 했고 클린턴 대통령하고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 대화를 저는 그때 청와대 공보수석으로서 대변인이기 때문에 다 봤는데 꼭 큰 형님 대하듯 그렇게 존중을 하더라고요. 아니, 실제 세계의 그 민주 진영 정당들 사이에서는 큰 형님이셨죠. 그때. 그리고 중국을 국빈 방문으로 가셨는데 장쩌민 주석이 형님이라고 그래요. 따거. 형님. 대통령이 형님입니다. 그리고 주룽지 총리 같은 분도 자기도 문화혁명 때 그 고초를 겪었는데 어떻게 그 오랜 세월을 대통령께서는 극복하셨냐 존경을 하는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좀 멋이 없어요. 국빈 만찬을 하고 장쩌민 주석이 나오다가 그 군악대 악단 다 주의를 하시더라고요. 장주석이? 장주석이. 예. 딱 주의를 하시면서 마이크를 주고 대통령님한테 노래 한번 하시라. 목포의 눈물 부르셔야지. 노래를 하시기는 했어요. 네. 그러면서 장쩌민 주석이 가장 인상적인 것은 나라에 위기가 오면은 국민들은 다 은행에서 돈 찾고 금사고 다 도망치는데 어떻게 한국 국민은 따거의 리더십은 집에 있는 금부치를 다 나라에 내가지고 빚을 갚게 하냐. 이걸 보면은 우리도 돕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 지금 핸드폰이 있잖아요. CDMA 스타일로 예. 동아일레콤 이건수 회장이 저한테 얘기해서 그걸 그때 중국에서는 도청 가능한 구라파식으로 군부에서 요구하니까 결정된 거예요. 근데 그 정상회담에서 CDMA 한국식으로 한국 걸 써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받아서 우리 CDMA 핸드폰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브루나이 가셨을 때는 우리 기업이 2천 몇백억 돈을 브루나이 왕 동생한테서 못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왕이 내 동생이 못 갚는다. 그러니까 내 돈으로 갚겠다. 그래서 그런 개인 기업의 빚도 받아보는 그런 대통령이었어요. 그런 국익 중심 예. 외교를 하셨는데, 네. 좋았던 시절의 정상외교에 대해서 두 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참. 근데 정말 외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사고 정말 이 외교도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님, 그 문재인 대통령님과. 참. 좋았던 시절의 얘기를 했습니다. 예. 실제 현안 두 가지만 좀, 지금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과 MBC, 그 타겟이 이제 그리 갈 거라는 얘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28일 날 김건희 특별법, 이 두 가지 얘기만 좀 잠깐 의견을. 그 열받는 질문을 왜 해?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자는 그대로 예. 국민권익위원장 하도록 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온다고 그래서 오지 마라. 후배들도 반대하면은 차라리 코바코 같은 어떤 적당한 회사에 가서 오랫동안 있어야 된다. 방통위원장 오면은 너 금방 쫓겨난다. 탄핵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서울의 보고 군 하나회가 어떠한 역사적 평가를 받았는가. 우리 국민들이 특히 2030 여성들이 그 영화를 보고 얼마나 울분하는가. 그 독재자 하나의 두목은 죽어서도 땅으로 못 돌아가는 이런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감성과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만약 김홍일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청문회 필요 없이 임명한다고요. 그런데 특히 MBC 문제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해가지고 방통위원회에다가 처벌하라고 내려왔어요. 자기가 방통위원장, 자기가 조사한 거 자기가 처벌할 거예요? 검사도 하고 판사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기미만 보여도 민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탄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김건희 특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로 개의를 했을 때는 그 타이밍을 홍익표 원내대표가 절묘하게 잡았어요. 28일 이렇게 잡은 것은 그때는 이준석 신당이 창당되고 27일인가를 시한으로 했었죠. 예. 그 선언할 거예요. 예. 1월 달에 창당이 되고 국민의힘 공천 칼질 윤핵관에서 검핵관으로 넘어가는 그때 많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신당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설사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은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70%가 갤럽 조사에서 이번 주 갤럽 조사에서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TK에서 67%가 나오는 선거를 앞두고 부글부글 끓을 때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마치 박근혜 탄핵 때처럼 많은 반론표가 있어서 개의가 성립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부권 써봤자 잘못하면 3분의 2 넘겨버려가지고 여당 분열로 간다. 박근혜 탄핵 때 우리 민주당과 안철수당 절대 적었잖아요. 제가 김무성 대표하고 해가지고 다 받아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보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 보세요.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자기 가족을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조중동 같은, 심지어 동아일보 칼럼에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로 나가라. 예. 이건 제2의 장희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 또 국민 의사를 존중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하면은 진짜 가래로 막을 것, 불도자로도 못 막는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괜히 거부권 행사했다가 이제 민심이 확 돌변해가지고 더 분기탱천해가지고 이제 제적 의원 3분의 2, 200명 이상이 찬동하는 그래서 특검법이 다시 한번 통과되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알아서 해라 이 말씀이시죠? 하기만 해봐라. 이거지. 애들 말로. 투쟁 정신이 좀 많이 올라가셨어요 요새 야당이. 올라가야죠. 네. 민주당 지수랑 투쟁 현역 지수가 의원들 그 투쟁 없다고 내가 얼마나 질책을 해요. 예. 우리가 들어가야 돼. 맞습니다. 예. 저는 그 김홍일 그 위원장 후보요. 예. 그분은 이제 오면 이제 MBC를 초토화시킬 것 같은데요. 그분은 이제 방송과 관련돼서 이제 전혀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더 망나니 칼을 휘두를 것 같아요. 거기에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알면은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근데 문외한이기 때문에 막 그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더 있고, 이게 언론이 이게 워치독, 감시견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무릎에서 이렇게 재롱 피는 랩독, 애완견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지표로도 보여주죠. 그 국경 없는 기자회가 선정하는 세계 언론 자유 지수, 우리가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제 뭐 KBS 사태 등등으로 추락할 것 같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이 방송 전문가가 아니다 하는데, 이 양반은 강력부 출신이에요. 네. 깡패 잡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교육 문제 어쩌고 하니까는 나는 교육 전문가다. 내가 교육관계 수사 많이 해봤다. 그런데 보세요. 이번에 킬러 문항. 지금 일타 강사들 학원들 세무조사하니까 이번에 킬러 문항 못하게 했는데 이번이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학원가에서 입시 전문가들이 입을 못 버리는 거예요. 했다 그러면 세무서찰 받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렇지 처음으로 만점짜리가 1명 나왔죠. 만점 1명 나왔고. 1명 나왔어요. 네, 근데 제일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세무조사 받았던 킬러 문항으로 특화된 학원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던 이제 강남학원 재수종합반에서 수능 만점자와 그리고 표준점수 최고점자 2명이 다 배출된 거죠. 어떻게 됐든. 참,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결과죠. 교육 전문가처럼 행세하다가 문화 뭐 안자고 저쩌고 하는데 제일 어려우니까 말을 못하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나는 검찰 하나에는 반드시 서울법을 우리 국민들이 2천만을 봐가지고 국민의 검찰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이 넣어주자 이거예요. 완도전복 영업부장에서 또 서울의법 영업부장으로 저는 700만 하는데 180명을 기여를 했다니까요. 해남에서 2번 하셨죠. 해남 시네마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 주에 하려고 했는데 16일 날 제 출판 기념회를 하니까 못하고 그 다음 23일 주일도 계속 저는 할 거예요. 16일 날 해남에서 한답니다. 자세한 건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기사가 또 많이 나요. 사실은 저희가 교육 전문가로서 박경미 대변인님 말씀을 좀 들으려고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요 정도에서 짧게 듣고 끝내야 가급적 편집 없이 다 방영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더 다음에 보시죠. 한번 교육 문제로 또 박지원 그러시기도 하고 킬러 문항 또 그것도 전문가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내가 윤 대통령 닮아가지고 윤 대통령 닮아가지고 내가 의과대학을 3번 떨어져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 정미소 하는데 내가 막내니까 너는 몸도 약하고 선생이나 해서 진도 재산 다 갖고 나랑 살자. 교육대학. 그래가지고 내가 중앙대학 편입시험 봐서 봤는데 우리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거의 연임하셨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에요. 네, 나 교육 그래서 전문가예요. 한번 그러니까 교대를 다녔으니까 교육 전문가. 아니요, 그거는 맞는 맞아요. 맞는 말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해 갔다고 전문가라는데. 네, 저기 두 분이 좀 좋은 기회를 네. 내년 이후에 좀 여의도 와서 좀 같이 만들면 결론적으로 좋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야 민주당이 나라가 잘 돼요. 네. 꼭 들어갑시다. 네. 오늘 네. 오늘 뭐 실장님 전복을 거의 하나 다 드시고 굉장히 불 끓였어요. 힘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은 실장님 대신 제가 좋아요, 댓글, 공유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